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요, 그냥 뭐 제목은 서울대학인데, 어쨌든 하여튼 좋은 대학 가는 그런 것,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한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소개는 그냥 참조하시고요. 일단 첫 번부터 들어가면 오늘 제 얘기는 한 1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PPT 양이 좀 많기는 한데 1시간 좀 넘을 것 같고, 혹시 뭐 질문 있거나 이러면 남아서 질문하셔도 되고 끝에 제가 좀 질문 시간 받을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시면 오늘 저녁에 또 줌으로 설명회가 있어요. 요새 이제 어머님들이 줌으로 좀 많이 들어오셔서 뭐 거기 뒤에 오히려 질문하라고 그러면 오프라인 할 때는 별로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할 때는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엄청나게 질문들 하세요, 사실은. 일단 첫 번째는 이게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 있죠, 내년. 내년도에 이제 학생 선발 인원에 대한 표입니다. 표를 보면 정시가 이제 40%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고요.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부터 이렇게 쭉 40%로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거의 10%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학종이죠.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면 제일 큰 게, 예전에는 제일 큰 게 학종이었어요.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컸다면 지금은 수능이 제일 크고요.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입니다. 이게 전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수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요 순서예요.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대학들은 어떠냐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아요. 지방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정시.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있는, 오늘은 제목이 하여튼 좋은 대학 가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기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일단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정시가 중요하다. 정시라는 건 수능이죠. 수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제가 이제 뭐 계속 설명회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부터예요. 현재 고3 아이들 있죠. 이제 며칠 후면 수능이 발표가 되죠. 며칠 후에 이제 수능이 발표가 되는데, 며칠 후 수능이 이제 굉장히 며칠 후면 수능이 발표되는데, 올해부터 교과 전형이, 교과 추천 전형 있죠. 올 고3부터 이게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10% 얘기했었잖아요. 10%.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어떤 학생들을 추천하냐면 학교별로 여기 쭉 써 있죠. 보통 한 4%,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10명 정도를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쓴 겁니다. 그리고 요 교과 전형은, 잠깐만요. 갑자기 목이 메어서. 이 추천 전형은 어쨌든 한 10명씩, 학교별로 10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진 않아요.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은 골고루 나눠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좀 뭐 전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서울대 쓰게 하면 뭐 물론 서울대 쓰고 그 다음에 뭐 고대도 쓰고 이렇게 뭐 연대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뭐 인원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분산해야 될 것 같으면 학교별로 좀 조절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교과 부분은 좀 나눠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건 어차피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학교에서 아무래도 경쟁률이 일반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아요. 네.
경쟁률이 좀 낮은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은 이렇게 하여튼 많이 받아요. 중복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부 등급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거의 뭐 1등급 아무리 못 받아도 만약에 이 정도 학교다.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이 정도 학교라고 한다면 교과 추천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한 1.7 등급 뭐 이 정도 선일 거예요 아마.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낮아도 그런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교과 추천 전형은 특히 상위권 학생들 있죠. 서울대를 노리는 학생들, 뭐 연대 고대를 노리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눈여겨 좀 봐야 될 전형이에요. 이거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교과 전형은요. 전국에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그죠? 그 정도 되는데 1,700개 인원에 전교 1등, 전교 2등만 해도 3,400명이에요. 서울대 입학 정원이 3,300명 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전교 1등, 전교 2등이 어느 학교건 항상 걔가 전교 1등이고 전교 2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략에서 어떤 학교건 간에 대략 한 전교 10등까지는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인데 그럼 17,000명이에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1,700개인데 전교 10등까지 하면 17,000명이에요. 근데 서울대 입학 정원은 3,300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의 그 내신 등급을 생각해 보면 이런 하여튼 상위권 대학들 있죠? 여기까지 이런 상위권 대학들 적어도 한 중경외 시립대까지 중경외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한 10개 대학 생각하면 거의 뭐 2등급 초반을 넘어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등급 후반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저 기준이 있어요. 다. 여기 보면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가 한양대.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 기준이 한양대 없고요. 그 다음에 없는 데가 여기. 연세대 없어요. 연세대 없고 교과 전형에서.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동국대. 나머지는 다 있죠. 사실은 지방 애들은 요 최저 못 맞춰서 또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지방 애들은 이게 좀 학력 격차가 내신은 좋은데 요거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아요. 심지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용인만 하더라도요. 용인 뭐 처인구나 이런 쪽에 가면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직윤을 추천받아요. 서울대 직윤의 그 수능 최저 기준이 2등급 3개예요. 그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보는 아이인데 2등급 3개를 못 맞춘다.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에 가면 뭐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교과 전형은 이런 최저 기준이 있다. 근데 이제 최저 기준만 맞춘다고 해서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어쨌든 높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아마 1등급 뭐 한 중반 정도 돼야지. 그죠? 그래서 그나마 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명함을. 그 정도고. 자, 서울대. 이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일까? 잘 모르겠죠. 요거 위에 팬 돌아가는 소리인가 봐. 자, 서울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볼게요. 서울대 수시는 직윤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직윤은 뭐냐면 지역 균형 선발 그래가지고 서울대에서는 저 직윤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불러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저거를 지역 균형 선발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직윤은요 학교별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학교별로 2명. 학교별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사실은 서울대 직윤은 면접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요. 면접이. 그래서 사실은 이 직윤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에서 이 직윤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격이다. 종합 전형보다는 물론
학교에서는 서울대에서는 그걸 종합전형이라고 부르는데 교과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애들이 여기를 지원하죠. 그러니까 전교 1등 각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여기를 지원을 합니다. 직윤 추천받아서 몇 퍼센트냐면 대략 한 17% 정도, 17% 정도 직윤. 그러니까 서울대의 교과 전형은 한 1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근데 학교에서는 저걸 종합전형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는 교과 전형의 성격이 아주 강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이 나머지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시에서도요. 이게 몇 년도부터냐면 2023년도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니까 언제예요? 지금 현재 이제 고3 되는 아이들, 걔네들부터 정시 모집에서도 직윤이 생겼어요. 이게 4%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4%가 직윤이다. 이거 좀 뒤에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추천을 받는 거예요. 정시는 수능이잖아요. 근데 수능 모집할 때도 학교별로 2명을 추천을 받아서 뽑겠다는 거예요. 정시도 그렇게 이제 추천을 받고, 물론 졸업생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생 중에서도 추천받아서 이렇게 정시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형이 이렇게 됩니다. 23년도 전형이. 자, 아까 그 뒤에서 얘기했던 정시 전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수능이, 그러니까 여기 정시 전형은 2명을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요. 수능 점수가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점수가 40점입니다. 수능 점수가 60점, 교과 점수가 40점. 그럼 교과 점수는 뭘 평가하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교과 평가를 할 때 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A를 맞았다. 교과 평가했을 때 AA를 맞으면 이제 여기서 배점을 10점, 그 다음에 AB를 맞으면 8점, 그 다음에 BB를 맞으면 6점, BC를 맞으면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점수 자체는. 그래서 근데 빵점은 없어요. 여기 40점이잖아요. 40점인데 30점은 기본 점수예요. 30점이 기본 점수. 히터를 좀 꺼주면 어떨까? 응?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30점이 기본 점수고요. 10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점수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점이 2점 차이잖아요. 큰 거예요, 서울대에서. 2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큰 거죠. 그러면 이 점수는 그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냐면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수강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수강했는지 이거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이게 이제 이 수능이라는 것은 이게 수능이에요. 정시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정시는 수능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국어, 그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는 2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물, 화, 생, 지 4개를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시에서는. 수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2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수능파인 경우는 자기가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굳이 4과목을 다 열심히 안 해요. 그냥 2과목만 딱 빼서 해요. 더군다나 그냥 두 개 정도만 딱 선택을 해서 그거만 드립답하고 나머지는 안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성적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교과 평가를.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얍삽하게 수학 같은 경우에 원래 수학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수능은 수원하고 수투를 공통으로 보고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현재 수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수능파인 경우는, 정시파인 경우는 굳이 3개를 다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잘하면 되니까 하나만 딱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강 신청해놨다 하더라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 그냥 자기가 만약에 확률 통계를 선택한다 그러면 확률 통계만 딱 잘하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기하를 선택했다 그러면 수능 과목이 기하니까 기하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거죠, 그냥 성적을.
그러니까 수강 신청은 하되 별로 이제 과목 성적이 안 좋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걸러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수능 과목만 그러니까 물론 수능 성적 좋아야죠. 수능 성적 좋아야 되는데 수능 성적만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에 있어서 모든 교과목들이 있죠. 필요한 전공과 관련된 그러한 교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서울대에서 수능이 40%로 늘어나니까 수능이 40%로 국가에서 40%로 아예 강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0%로 늘어나니까 이러다가는 서울대 오는 아이가 진짜 수능만 잘하는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도 평가하겠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여기 정시 모집 때도 또 교과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시 모집 때. 여기는 저 점수가 20점이니까 15점은 기본 점수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15점 돼 있잖아요. 15점은 기본 점수로 들어가고 나머지 5점을 가지고 이제 나눠서 주는 거예요. 뭐 이게 AA를 받으면 5점, AB를 받으면 4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진짜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BC나 CC를 받으면 치명적이죠. 점수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서울대를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좀 과를 낮추면 되죠. 과를 낮춰서 내가 이제 이 정도 점수에 원래 이제 뭐 어떤 학과를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걸 확 낮춰가지고 이 점수 감안해서 낮춰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뭐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서울대는 선언적으로 우리 학교는 서울 그 수능만 얍삽하게 잘하는 학생들은 뽑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언한 거죠. 이게 이제 교과 추천이에요.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현재 고3 아이들 있죠. 고3 아이들부터 적용이 돼요. 23년도니까 23년도에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이거든요. 23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고3 올라가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보세요. 원래 서울대는 과탐에서 투과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됐잖아요. 근데 2024년도부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2024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해당이 없어요. 2024년도부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대신에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가산점. 여기 보세요. 가산점을 원 하면 없어요. 가산점이. 근데 원, 투를 해. 그러니까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투를 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물리원, 하나는 화학2 이렇게 들으면 3점을 주겠다. 3점을 주겠다. 만약에 투 정시입니다. 이건 정시. 투. 그래서 수능 시험을 투로 공부를 하면 몇 점을 준다? 5점을 가산점을 주겠다. 그래서 가산점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있죠.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부터 요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대는 투 과목을 굳이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점수가 조금 깎이는 것뿐이에요. 자격 기준이 예전에는 그 어머님들 봐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를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은 수능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아까 수능 최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등급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 과목을 했어야 돼요. 수능에서. 서울대를 가려면. 직윤으로 가려면 보통 전교 1등, 2등은 직윤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에 예전에는 투 과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투 과목을 하여튼 어려워도 했었어야 돼요. 근데 2024년도 되면 직윤에서 최저를 맞출 때 이제 투 과목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맞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굳이 투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투를 선택해서 가산점을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투 과목은 어차피 서울대 보는 아이들끼리만 보는 거거든요. 저게. 투 과목 선택하는 아이들은 카이스트나 서울대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여기 웬만하면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물리투가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선택하는 애들은 없어요. 대부분 서울대를 다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여기를 투를 선택하는 거니까 모집단 자체가 다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그냥 투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엄두를 안 내요. 아예.
그래서 투 과목을 어쨌든 직윤으로 노리려고 했던 애들이 이제 투 과목을 했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제도가 2024학년도부터는 없어진다 이런 거죠. 가산점 제도로 바뀐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에서 선택 과목 선택할 때 과탐 응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 있죠. 여기 지금 써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걸 다 나열할 수 없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어머님들은 실제 그때가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입시 요강을 보면서. 근데 어떤 게 이제 바뀐 거냐면, 여기 뭐 자연과학대학에서 물리 전공이나 뭐 천문학 전공, 화학부 이런 데 있죠. 아니면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부 이런 학교들, 아니면 농생과학대학에서 뭐 이런 학과들 있잖아요. 뭐 동물생명, 뭐 바이오, 그다음에 지역 시스템 조경 뭐 이런 쪽. 사범대학에서 이런 학교들, 의과대학까지. 의과대학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범대학, 의과대학도 들어가 있어요. 의대 보면.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조합을 해도 되는데 반드시 물리학하고 화학 중 한 과목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과를 가려면,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면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죠? 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과목은 생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보통 고3이 되면요, 과학이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특히 물리, 화학 이런 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떠냐면, 과학을 좀 늦게 준비하거나 이랬던 아이들이 항상 그 인기 과목이 뭐예요? 생지예요, 생지. 외우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외우는 게 좀 많아서 생지를 많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공하고 관련 없는,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공 과목들을 대학교 때 가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지정 과목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거 중에는 하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지정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 과는 못 가는 거죠. 정시에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대는 좀 하여튼 다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2024년도예요. 다시 정리하면 내년에는 서울대가 교과 평가를 한다. 내년에 교과 평가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교과 평가와 더불어서 투 과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완화를 했어요. 원 과목 2개를 해도 서울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24년도부터는 오게 됐는데, 다만 학과별로 탐구 과목에 대한 지정 과목을 정했어요. 그러면 왜 원장 선생님은 왜 이과 얘기만 합니까? 문과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없어요. 문과는 탐구 과목 아무거나 그냥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과만 이렇게 기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좀 이렇게 살펴서 이과 학생들만 보면 되고, 문과는 탐구 과목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응시 기준이라는 게 생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장 과목이라는 게 이제 24년도 입시안에 보면 발표를 했어요. 거기는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권장 과목이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건 이거예요. 자, 보죠. 보통 이제 학교에서 문과 아이들은 수학을, 뭐 다른 과목은 별로 필요 없는데 수학만 볼게요. 저희가 수학학원이라 수학만 보여준 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문과 아이들은 수학 과목은 몇 개가 필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교과로 들었을 때, 아까 교과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 교과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교과 평가. 교과 평가했을 때 문과 아이들은 수학을 뭐를 들으면 되냐면요. 수1, 수2, 그 다음에 확통. 요 3개만 들으면 돼요, 사실은.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이게 권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1, 수2, 확통. 문과 아이들인 경우는 이게 권장 과목이에요, 수학에서. 그리고 경제나 경영학과들이 있잖아요, 문과학교에서. 경영이나 경제학과들은 미적분을 들으면 좋다라고 권장을 하고는 있어요. 그죠? 미적분을 들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들었다가 내신 성적을 개망해버리면 차라리 안 듣느니 못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권장이니까 문과 애들이 굳이
미적분까지 듣는다?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문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 확통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과 아이들은 어디까지 듣는 걸 서울대에서 권장하냐 이런 거예요. 서울대에서 권장하는 거는 아마 상위권 다른 대학들도 그러면 그 권장 과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과 아이들이 학종이나 아니면 이런 교과평가나 서울대에서 교과평가나 이런 게 한다 했을 때 이과 아이들은 수학을 어디까지 들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기하, 미적분, 그 다음에 확통도 들으라는 거예요. 5개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5개. 예전에는 그래서 요새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 보면 어느 학교는 확통을 문과 애들만 좀 듣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놨어요. 성적을 같이 산출하잖아요, 지금. 성적 산출을 같이 하니까 문과 애들만 이렇게 듣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문과는 문과 애들끼리. 확통은 그래서 문과 애들만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사실은 서울대 이 정시의 교과평가 전형에는 안 맞는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바꾸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과 애들은 5개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 확통도 들어야 돼요. 확통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 미적분 5개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아, 거기에다가 무슨 고급 수학이나 심화 수학 이런 거 막 들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학종 때문에. 그런데 대학에서는요, 기본이 충실한 거를 원해요. 기본이 충실한 거. 그러니까 아까 그 5과목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 5과목을 잘하는 상태에서 그 이상을 듣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5과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막 형편없는 점수들이 일부 있으면서 다른 또 무슨 심화 수학이나 뭐 고급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 좀 웃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5개 과목을 이과는 다 들어야 된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주제는 이건 뭐 당연히 아는 얘기일 거예요, 어머님들. 이과 계열이 서울대 가기가 쉽습니다. 그죠? 이과 계열이 서울대 가기가 쉽다. 왜냐하면 의치한 약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의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대가 대략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3,000명. 수시 정시 합해서 3,000명. 의대가 3,000명. 자, 약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약대가 한 1,750명 정도 돼요. 1,750명 약대가. 그냥 대략 얼음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의대 있죠, 수의대. 500명. 그 다음에 치대가 600명. 그 다음에 한의대가 700명 정도 됩니다. 대략 700명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우기도 쉬워요. 5, 6, 7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합하면 대략 한 6,6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합하면 6,600명 다 더하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대 의치한 계열이에요. 의치한 계열을 보면 정시 비율이 40% 정도 돼요. 여기 보세요. 정시 비율이 한 40% 되잖아요. 이게 전국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단 이러한 의치한 계열을 잘하려면 정시 비율이 높은 학과들이에요. 이 학과들은. 왜 그럴까요? 대학에서 이런 거예요. 수시로 괜히 어정쩡한 아이들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최상위 학과니까 뭐 정시로 가더라도 다 지원을 할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미리 선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뭐 최고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방에서조차도. 그죠? 보통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정시 비율이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가 더 높다고 그랬어요? 교과 전형이 높다고 그랬어요. 교과 전형이 50% 이상 돼요. 실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 국립대나 이런 데 이렇게 전형을 보면 교과 전형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니까 통계치로 봤을 때 이러한 대학은 정시 비중이 높단 말이죠. 40%나 돼요. 41%. 그죠? 수시보다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를 가려면 당연히 의치한 이과 계열에서 이런 최상위 학과들 의치한 수까지를 가려면 약대까지 가려면
정시 비율이 높다. 정시 비율이 높다는 건 뭘 잘해야 된다?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잘 봐야 된다. 그죠? 당연히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다. 이 학교를 가려면 수능이 중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수능 중심이다. 그리고 설사 수시라 하더라도 여기 수시 설사 수시라 하더라도 이런 학과들은 최저 기준이 엄청 높다. 최저 기준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수능 과목은 4과목이잖아요. 수능 과목 4과목 아닙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과학 2과목, 탐구 이렇게 이제 4개 영역인데 뭐 보통 보면 뭐 4합 5. 그러니까 4개 봐서 등급으로 얘기하면 5등급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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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3개가 있어야 돼. 그죠? 이게 뭐 수시에서 최저 등급이에요, 이게. 아까 서울대는 뭐였어요? 아까 서울대 지규는 그냥 2등급 3개였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의대 쪽은. 아까 지규는 아까 교과 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전교 1, 2등 애들 그냥 최저만 맞추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과 전형의 성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대에서의 최저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뭐 4합 5 아니면 뭐 이런 거예요. 뭐 3합 3. 3합 3이에요. 3합 3. 그러니까 아까 4개 봤는데 그 중에서 3개 뽑아서 3 맞춰라. 그러니까 111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죠. 111 5등급 받아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최저를 맞춘 거죠. 그죠? 1이 3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맞추는 굉장히 높은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전형을 가려면 무조건 수능, 정시에 주목해야 된다. 물론 수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니에요. 이 대학들은. 내신 성적은 뭐 거의 1등급 초반일 거예요. 1등급 초반 정도 되면서 그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그럼 이과 계열이 왜 서울대가, 이 인원 다 아까 몇 명이라고요? 6,600명. 6,600명이면 서울대 입학 정원이 몇 명이에요? 3,200명이었죠? 아까 보면. 그거 반띵하면 1,600명이에요. 그죠? 1,600명 곱하기 4. 6,4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급의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인원이 서울대학교, 그렇잖아요. 이거 이과 애들이니까. 의대나 이런 쪽은. 이과 애들이니까 서울대학교가 4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대가 4개 정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지고 그 다음 대학들은 이제 그 다음 과들이 이제 채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서울대 공대하고 가천대 의대를 붙었어요. 어디 가요? 물론 서울대 공대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가천대 의대를 갈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위권 학과가 뭐 하여튼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최상위권 대학이 4개 정도의 인원이 여기서 빠져나가 주는 거니까 문과와 다르게, 문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문과는 빠져나가는 대학들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점수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서울대 들어가기는 문과가 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과가 훨씬 서울대 들어가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해야지 서울대 갑니다. 자 보세요. 이게 2023년도 입시 요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 요강. 2022학년도 입시 요강이에요. 올해 입시 요강입니다. 올해 이 정시인데요. 정시. 그러니까 수능이죠. 수능인데 서울대 보세요. 수학이 40이에요. 그죠? 수학, 국어 33, 탐구가 26이에요. 영어는 그럼 왜 없냐? 영어는 안 들어가냐? 아니라 영어는 감점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들은 있잖아요. 영어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점하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은 만점이고요. 2등급은 0.5점인가요? 0.8인가요? 0.5. 0.5를 감점하죠. 근데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을 맞으면 0.5점인데 3등급부터는 점수 차이가 커요. 뭐 1.5 이 정도 커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등급하고 2등급까지는 좀 봐주는데 3등급하고는 점수 차이가 확 크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은 오지 말라는 얘기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물론 저 뭐 영어 다른 과목 점수가 월등히 높아가지고 그거를 만회할 수도 있기는 있죠. 근데 어쨌든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1, 2등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대학들은 영어 비중이 크죠. 여기 보세요. 뭐 외대나 그 밑에 대학, 서울시립대 경영경제 이런 데는 좀 큰데 대부분 사실은 영어 비중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감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점제.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어 변별력이 1등,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거예요. 뭐 이런 데, 성균관대 이런 데도 다 감점제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압도적으로 이건 문과예요. 이과 아닙니다. 예, 정시. 문과 정시. 정시에서. 수시야. 어차피. 수시는 뭐예요? 수시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는 교과하고 종합이 있는데 교과는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다. 교과 전형은. 근데 종합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가려면 수능 최저를 안 받아도 돼요. 거의 없는 대학들이 많아요. 교과 그 종합 전형은 문제지 아시겠죠? 근데 종합 전형은 대신 뭐를 해야 돼요? 학생부 관리를 해야죠. 그죠? 내신 성적도 좋으면서 비교과 관리를 막 해야 돼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피곤하죠. 그래서 보통 전교권 아이는 교과도 쓰고 종합도 써요. 그럼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관리는 누가 해주냐? 걱정하지 마세요. 한 10등 안에만 들면 학교에서 다 어쨌든 챙겨줍니다. 믿으세요. 어차피 그 아이들이 성적을 내줘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주세요. 비교과는. 근데 이제 그게 좀 피곤하죠. 뭐 수행평가도 자꾸만 뭘 하라고 그러고 이제 뭐 계속 뭐를 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피곤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교과 내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등급 산정할 때 수학 1등급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그냥 뭐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1등급하고 단위수가 다르잖아요. 단위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잖아요. 수학은 뭐예요? 이과 같은 경우는 5개잖아요. 5개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 잘해야죠. 내신 성적 잘 받으려고 하더라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정시로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수학이 압도적입니다. 대부분 뭐 상위권 대학들은 40%. 여기 뭐예요? 이 학교. 중앙대학교 45%. 최고 50%도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요. 이게 문과입니다. 이거는. 문과 쪽이 이 정도인데 뒤에 넘어가면 이건 이과예요. 50%도 있어요.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숙명여대 수학과 50%예요. 수능 반영 비율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여튼 이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굉장히 하여튼 모든 학교에서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탐구도 물론 이과니까 탐구도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국어도 좀 들어가는데요. 탐구도 반영 비율이 꽤 높아요. 높은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높은 건 수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수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선행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머님들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은 1학년 때 뭐 배워요? 수학 상하, 그죠? 수학 상하. 물론 이제 초등학교 여기 어머님들 오셨을 때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요.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뭐 크게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배우는 게 수학 상하,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게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기하. 여기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차이점은 일반 선택 과목은 뭐예요? 등급 평가를 하고 현재 등급 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요? 등급 평가 성취 평가를 하죠. A, B, C예요. 3단계 현재는 3단계입니다. A, B, C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정리하면 1학년 때 가면 똑같아요. 그냥 수학상, 수학하 1학기, 2학기 배우고요. 2학년이 되면 뭘 공부하냐면 수1 1학기에 배워요. 수2 2학기에 뵙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를 1년 내내 배워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만약에 수1, 수2에다 확률 통계를 하면 확률 통계는 1학기 때도 배우고 2학기 때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요.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학기 때도 배우고 2학기 때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3학년 때 미적분을 공부를 해요. 3학년 때 미적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뭐 확통 이렇게 짜이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미적분하고 기하 이렇게 선택이 되죠. 왜냐하면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뭐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 방식은 이렇게 해요. 사실은 여기서 보세요. 1학년 때는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1학년 때는 그냥 수학 상하 요것만 하면 돼요. 전체 6단원입니다. 1학기 때 3단원, 2학기 때 3단원. 할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학교 뭐 빠른 아이들은 뭐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벌써 수학 상하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아무리 늦은 아이들도 한 중3 때 되면 수상하를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봐왔던 거예요. 저게 중학교 때, 중3 때 아무리 늦은 학생들도 중학교 3학년 되면 보니까 저게 눈에 많이 익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시기가 한 1년뿐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 좀 남아있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2학년 올라가서요. 2학년 올라가서 아까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수1, 수2, 기하이거나 확통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하를 선택하거나 확통을 선택하건 2학년 때 3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학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과목이 3개가 됐다. 2개를 하는 학교는 없어요. 3개예요. 수학이. 3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1, 수2, 확통이나 기하는 다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2학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세게 내요, 문제를. 다 수능 베이스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2학년 때부터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애들이.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애들이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의 수포자가 2학년 때부터 발생하는 거죠. 중학교도 그렇지 않나요? 2학년 때 좀 갑자기 확 어려워져서 이제 그때 생기듯이 고등학교도 2학년 때 이제 애들이 이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2학년 때. 뭐 3학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뭐 3학년은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예요. 겨울방학이 1학년 겨울방학이 지금처럼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선행이 어정쩡하게 된 아이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스로 여기까지가 돼 있다. 애들이. 그럼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건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머릿속으로 가물가물해요. 배운 지가 꽤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릿속으로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선행학습을 안 시키나요? 선행학습 시간이 거의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신하기 바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어머님들 선행하다가 시험 때면 내신만 시켰잖아요. 그래도 점수가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안 그래요. 그렇게 시키면 아주 망합니다. 애들 내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보통 베이스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신에 무조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럼 선행은 뭐냐? 잊어버리지만 않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학기 중에 선행 수업을 세진도를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수업 자체가 그냥 내신 베이스로 가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결국은 그때 저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그때 수원도 해야죠. 여름방학 짧잖아요. 그러니까 수투도 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기하나 미적분 둘 중에 하나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겨울방학 2달 동안 3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그다음에 학교 시험은 갑자기 확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애들이 2학년 때부터 이제 내신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내신 성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도 진짜 이 최상위권 아이들 아니면 뭐 상위권 아이들은 최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소한 그냥 보통 상위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수투까지는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투까지는. 뭐 미적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기하나 확률 통계는 뭐 이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뭐 1학년 고등학교 뭐 중3 겨울방학 정도 때 그냥 뭐 한번 이렇게 들어놓거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면 뭐 겨울방학 때 좀 아니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렇게 특강으로 그냥 들어도 아까 기하나 확률 통계는 1년 내내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배우니까 좀 진도 속도가 좀 천천히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 있죠. 근데 수원 수투는 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소 수투까지는 좀 끝내놓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어머님 중에서 혹시 중3 어머님이 있는데 우리 아이 아닌데 지금 안 돼 있는데 그럼 겨울방학 때 달려야 되냐? 아니에요. 지금 달리는 건 늦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도가 늦은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방법이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 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죠. 당장 급한 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학 선행은 현재의 입시 구조에서는 그리고 현재의 내신 구조에서는 이건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어머님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겨울방학 때 잠깐 배워서 한 번 배우고선 그 다음에 그냥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거 심화해가지고 시험 보는 아이와 그 전에 웬만큼 가닥을 잡아놨다가 좀 이렇게 겨울방학 때 한번 다시 리뷰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확 들어가는 애들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선행을.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문제예요. 제가 이제 온라인 할 때는 이거 막 설명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벽 보고 설명하는 기분이어가지고 설명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번 수능에서 이런 얘기 어머님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보다 점수가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표준 점수가 낮다. 그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요새는 확률 통계 따로 기하 따로 미적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을 무엇을 했건 간에 한 줄 세우기잖아요. 한 줄 세우기를 하니까 확률 통계를 선택한 문과 아이들이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아이들보다 표준 점수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확률 통계냐, 기하냐, 미적분이냐, 이 선택 과목을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유불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는 쉽게 나왔어요. 기하는 뭐 디디다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원점수를 보면 기하 애들이 불리한 거잖아요. 원점수로 보면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런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 원점수라는 걸 써요. 원점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정을 할 때 뭐 복잡하게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여기 보세요. 조정. 그러니까 그 과목 간의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 원점수를 쓰는데 조정 원점수 중에 여기 요 뒤에 거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자, 보세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의 공통 과목이라는 건 수원 수투죠. 수원 수투에 대한 평균 점수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그럼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을까요?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이 높죠. 왜요? 걔들은 이과 애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과 애들이잖아요. 이과 애들. 당연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조정 원점수를 할 때 이게 나머지 위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여기 보세요. 이게 표준화 시킬 때 여기 선택 과목점 이 조정 원점수에서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조정 원점수에서 전체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체 응시자 무엇을 선택했건 간에
그렇잖아요? 그걸 뺀 거라고. 이거는 뭐 그냥 원래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원점수를 만들어질 때 애당초 여기서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 평균이 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집단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유리한 거죠. 이해 가시나요? 나머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 볼 때요. 수학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어도 그렇죠. 국어도 언어와 매체와 화작을 선택한 두 집단이 있잖아요. 국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두 집단 간에도 유불리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자, 국어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화작을 선택한 집단과 언매를 선택한 집단으로 나눴을 때 언매라는 것은 저 뭐 언어와 매체 그게 문법이에요. 화작은 뭐 말하기 쓰기죠. 그죠? 어느 집단이 평균 점수가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을까요? 화작일까요? 언매일까요? 그러니까 문법을 선택한 아이와 말하기 쓰기를 선택한 아이하고 어디가 더 높을까요? 보통 언매는 화작 있잖아요. 말하기 쓰기는 어떤 아이들이 선택하냐면 국어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하기 쓰기니까 잘 말하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근데 언매는 뭐예요?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에요. 어디가 높을까요? 문법, 언매가 높아요. 그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단 말이죠. 이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하는 애들이 좀 더 유리해요. 이런 유불리가 생긴다는 거죠. 현재의 그 수능 체제에서. 그래서 이게 올해 수능이에요. 올해 수능 등급 커트라인을 한번 볼게요. 언매를 선택한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올해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죠? 그 얘기는 들으셨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작년에 1등급 컷이 88점이었어요. 수학이. 작년에, 국어가 88점이에요. 수학이 92점이었어요. 작년에 1등급 컷이. 근데 여기 점수 보세요. 지금 이건 예상치지만 여기 점수 보세요. 몇 점이에요, 여기? 뭐 80, 어느 건 뭐 미적분 같은 경우 82, 뭐 81, 뭐 이렇게 넘어가요. 92였는데 10점이나 차이 나요. 국어도 보세요. 국어도 뭐 이게 엄청난 차이죠. 여기도 뭐 6점, 7점 막 이 정도 차이 나잖아요. 올해 완전 불승이에요. 과학은 더 했어요. 과학은 보통 뭐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 컷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뭐 50점 만점에 뭐 42점 막 이래요. 1등급 컷이. 이번에 하여튼 모든 과목들이 다 어려웠어요. 이게 변화된 첫 번째 수능이죠. 그러니까 문이과 공통과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본 수능 시험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애들 말대로 개 어려웠어요, 진짜로. 애들이 완전 멘붕이 돼서 나타났거든요. 재수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나타났어요. 이거 뭐 이런 수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자 말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보는 건 뭐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매에서의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등급 컷. 1등급 컷이 여기는 83점, 여기는 85점으로 보잖아요. 1등급 컷이 훨씬 낮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를 받아도 표준 점수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냐면 수능은 표준 점수로 나타내져요. 원점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언매를 받은 아이는 82점을 받아도 1등급이고요. 여기는 84점 정도 받아야지 1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2점을 받은 학생이나 84점을 받은 학생이나 표준 점수가 같다는 거예요. 표준 점수로 표시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유리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도 보세요. 수학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확률 통계는 87점 받아야지 1등급인데 얘는 82점만 받아도 1등급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아까 그 공통 과목 성적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난이도도 있지만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있잖아요. 먼저 확통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가 어려웠다라는 난이도 문제도 있지만 아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아까 그런 산출식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과 아이들이 이제 유리하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생님, 어차피 문과는 문과 애들끼리 경쟁하고 이과는 이과 애들끼리 경쟁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게 어차피 문과 애들은 문과 애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경쟁하는 거고 이과는 이과 애들끼리 경쟁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
근데 요새는 교차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차 지원이라는 게 이과 애들이 어정쩡한 애들이 문과로 그냥 지원을 해요. 과하고 상관없이 대학을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이과로 오기는 힘들어요. 문과 애들이 이과로 교차 지원하기는 힘드는 게 왜 그러냐면 탐구 영역에서 걸려요. 주요 대학은 탐구를 반드시 물화생지 뭐 하여튼 과탐 2개를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과 애들이 문과로 진입하기는 쉬워요. 아무런 조건이 없거든요. 탐구에 대한 뭐 과탐을 선택하건 서탐을 선택하건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로 진입하기는 쉽죠. 그러니까 이 점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지원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불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게 특히 저 대표적인 대학들이 서강대 이런 데 있죠. 서강대 이런 데는 문이과 통합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과 특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뭐 상당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차 지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그 분석, 수학 분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 이 문제예요. 올해 수능을 원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수능이 바뀌다 보면 학생들한테 적응을 하기 위해서 평가원에서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게 해요. 시험을 보게 해서 이제 새로운 수능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번에 왜 수학에서 특히 수학에서 애들이 개망했냐? 그러니까 왜 개망했냐면 원래 평가원에서 예시했던 문항에서는 킬러 문항을 5문항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5문항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던 거예요. 몇 번이냐면 여기 이제 공통문항이죠. 이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문항이에요. 공통문항인데 공통문항에서는 15번이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예요. 그 다음에 21번, 22번 이게 주관식 맨 끝에 2문제예요. 공통문항에서. 그래서 15번, 21번, 22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문항 있잖아요. 이거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 선택문항에서는 어디를 선택하건 간에 주관식 맨 뒤에 끝에 2문제였어요. 29번, 30번 이게 주관식 문항인데요. 그 2문제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문제, 그래서 5문제가 킬러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모의고사가 그 경향에 맞춰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 수능을 딱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몇 문제가 어렵게 나왔냐면 전체 아까 5문제가 아니라 8문제 또는 9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극상위로 어렵게 나온 거는 없고요. 그 8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어떤 거냐면 애들이 고3 아이들은요. 가르쳐 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수능 기출 문제도 많이 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풀어요. 애들이 문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뭔가 이렇게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문제 유형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그러면서 그냥 푸는 거예요. 푸는데 요번 문제는 그 8문제, 9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그거를 활용하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고 문항도 5문항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8문항, 9문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15번이 어려울 거라는 건 알았는데 15번이 어려운 게 아니라 13, 14, 15가 어려운 거예요. 13번부터 이게 딱 그런 문제가 탁 나오니까 애들이 당황을 하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15번이 어려울 줄 알았었는데 13번부터 그런 문제가 탁 나오고 13, 14, 15.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이거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3문제가 탁 그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22번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20번도 어렵네 이게. 20번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20번은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그냥 풀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팍 막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도 그런 거예요.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29번, 30번이 어렵다는 건 알 텐데 28번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문제가 팍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하고 이제 웬만한 그 최상위권 애들이죠. 아주 극상위권 애들은 오히려 쉬웠다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었으니까. 개념이 잡혀서 푸는 그냥 응용할 수 있는 애들은 오히려 쉬웠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고3 아이들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냥 만점이에요. 이 시험에서.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망한 거냐면 한 어정쩡한 상위권.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슬아슬하게 92점 맞았던 아이들 있죠. 1등급 컷 이 정도 걸렸던 애들. 그리고 좀 얍삽하게 했던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5문제니까 나머지 푼다. 이 정도의 그 마인드를 가졌던 아이들이 이번에 된통 당한 거예요. 9개가 어려워지니까. 9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별하게 아주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그 9개가 고만고만하게 다 어려워. 그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다 망한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과학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뭐 대치동에 있는 하여튼 유명한 강사들도 자기도 못 푸는 문제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나도 이거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문제. 과학에서 이제 그 과학은 진짜 과학도 많이 그랬고 국어도 이제 뭐 굉장히. 그러니까 애들이 1교시 때부터 1교시 때 멘붕 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교시가 사실은 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떨리는 마음에 이제 국어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이제 애들이 막 긴장하고 있으니까 뭐 지문도 막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제 막 그러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근데 막 지문은 많고 이러면서 1교시부터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을 애들이 이제 멘붕이 왔다가 2교시가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도 이제 막 그래 버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아마 요번에 하여튼 엄청나게 곧 이제 수능 발표할 텐데 며칠 후면 10일인가요? 이렇게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 하여튼 뭐 굉장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싸움이 결국은 이러한 킬러 또는 준킬러 문제를 풀어내냐 못 풀어내냐 요 싸움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막 푼다고 해서 애들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이 잡혀서, 그죠? 기본이 잡힌 상황에서, 그러니까 개념이 충실하게 잡힌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쌓아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거는 분명해요. 결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중킬러, 킬러 문항들이 결국은 이게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떤 고등학교건 간에 문항수는 대략 한 뭐 21문항, 22문항 정도 돼요. 수능은 100분이거든요. 100분은 1시간 40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아까 같이 요번엔 좀 심하게 좀 어려운 게 9문제나 나왔지만 예전 같으면 그냥 버릴 거 버리고 만약에 안 푼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널널해요. 오히려 수능은.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내신은 오히려 이게 50분이잖아요. 50분입니다. 50분에 보통 좀 킬러 문항 있잖아요. 중킬러나 킬러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항들이 실제 보통은 한 3개 정도 들어가고 이런 학교들 있죠. 뭐 낙생, 이런 데가 이제 뭐 중앙 이런 데가 좀 많은 거예요. 문항수가 보통은 그래도 어느 학교건 3문제 정도는 들어가요. 결국은 그 3문제 싸움이에요. 그 3문제 점수가 몇 점이냐면 보통 5점은 넘어요. 한 문제당 내신은. 그럼 한 6점 정도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3문제를 다 틀렸어. 그럼 18점 나가는 거예요. 18점이나 뭐 하여튼 15점에서 18점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돼요? 뭐 85, 82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2등급 또는 3등급인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다 못 푼다. 앞에 또 계산도 틀렸다. 이러면 이제 4등급, 이렇게 3등급이나 4등급, 이렇게 3, 4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결국은 이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에 있어서는 이런 고난도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식으로, 중학교 때는 평상시에는 선행을 하다가
내신 때, 시험 때만 내신을 하는 이런 전략을 고등학교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세 문제, 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평상시에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에서. 이렇게. 어쨌든 그 시험 대비를 시키니. 그 다음에 그리고 과목이 대학을 잘 가면 또 수학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어도 잘해야 되고, 뭐, 탐구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선행학습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한 중3 겨울방학은 뭐 당연히, 겨울방학 때부터 당연히 내신 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그래요. 한 중3 여름방학 있죠? 좀 상위권 아이들은 중3 여름방학 때부터 아예 그냥 내신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좀 준비하면서 벌써 들어가는 경향이 커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준비한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의대 설명회 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어머님들이 또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일반고를 보낼 거냐 특목고 자사고를 보낼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아이들은 이게 중간그룹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중학교 때 좀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상위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요거는 어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디 카페예요. 카페에 어떤 학생이 이제 올린 글이에요. 학생이 올려서 자기가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곳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학생이 저긴 것 같아요. 외대부고 아이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보면 저 또한 중학교에 나름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일부 과목의 성적은 매우 잘 나왔다. 하지만 다른 과목의 경우 항상 저보다 고등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친구들, 저보다 암기력이 뛰어나 제가 공부한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 동안 제가 공부한 하여튼 많이 암기할 수 있는 친구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벽을 느낀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라도 정말 탑 클래스가 아닌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있고 제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경우 학교 특성상 내신 문제도 수능형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신을 잘 보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점수도 잘 나온다. 그런 절대적인 실력 차이는 입학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이러한 스토리로 의해서 좌절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뭐 등등의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의대를 지원하는 것들도 뭐 이런 홍보물에 재수, 중복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이런 화려한 결과에 휘말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어머님들이 봤을 때 뭐 의대 뭐 입시 성과라든가 아니면 무슨 하여튼 등등 성과들이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의대는 한 학생이 보통 의대 붙는 학생들은 한 3군데는 붙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입시 실적에다 나누기 3 정도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뭐 의대 붙은 아이들이 뭐 치대도 붙기도 하고 뭐 이게 동시에 쓰니까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입시 성과들도 그래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 서울대 붙은 애들이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어요. 이게 다 중복 합격 포함해서 모든 학교나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학교의 입시 성과를 보면 그리고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또 재학생이 아니라 이제 재수생들이 또 뭐 특히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의 또 이 비율이 그리고 그 애들이 진짜 잘 가요. 또 재수를 하면. 워낙 이제 학업 역량이 돼 있는 아이들이 이런 데를 지원을 하니까 특목자사 가서 1년 더 하면 이제 잘 가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입시 성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특목이나 자사고를 가는 학생들은 어차피 상위권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상위권 아이들이 과연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한 문제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쭉 앞에 입시를 보면 요즘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진짜로 많이 늘었어요. 한 1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한 전교 10등 이내면 그런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등 이내면. 그죠? 한 10등 정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대, 연대는 좀 힘들어도 고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등 안에 두면. 뭐 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면 일반고에서 전교 10등 들어가는 거하고 특목고 자사고에서 만약에 한 4등급 정도 하잖아요. 4등급 할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큰데 대부분이 한 4등급 할 가능성이 큰데 4등급 하면 수시는 힘들걸요. 수시는 힘들어요. 정시로 가겠죠. 정시로는 갈 수 있겠죠, 당연히. 뭐 그런 아이들 뽑아놨으니까. 당연히 학교 분위기도 좋고 이래서 가는 거죠. 근데 정시는 그냥 수능이잖아요.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일반고에서 만약에 일반고에서 전교권이 한 10등 이내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수시도 쓸 수 있고 정시도 노릴 수 있잖아요. 수능도 보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시도 쓰고 정시도 붙고. 우리 저희 학원에 선생님 자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대진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좀 공부 좀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선생님한테 대진 보내지 말지.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대진을 보내?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애가 공부하는 걸 내가 봤는데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그 정도 잘하면 대진고등학교 가지 말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자기 아들이 그래도 상당히 이제 공부를 웬만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대진에 가서도 잘할 거다라고 대진을 팍 썼어요. 근데 대진에서 걔가 한 전교 8, 9등 정도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는 아니죠. 근데 내신 등급은 8, 9등 해도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1등 하는 애가 계속 1등하고 뭐 10등 하는 애가 계속 10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이니까 한 1등급 후반 정도 돼요. 1.7인가 8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어정쩡한 거예요, 아이가. 그렇잖아요. 이게 점수가 어정쩡한 거죠. 이제 애가 이제 점수가 어정쩡하니까 뭐 추천 전형으로 추천은 받죠. 추천 전형 받는데 이제 그래서 고대를 썼어요. 고대를. 연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고대를 쓰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입시 상담할 때 걔는 또 수능도 잘해요. 그래서 무조건 의대를 쓰자 이랬어요. 제가 무조건 의대를 쓰자. 의대를 쓰고 의대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엄청 높은 데를 쓰자. 수능 최저가 높은 데를 이제 썼어요. 아이가. 그리고 고대는 학교장 추천이니까 마지막 그냥 보루로 혹시 수능을 개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썼어요. 걔는 주로 이제 뭐 생명공학 쪽 가고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아이 이제 그런 쪽을 썼어요. 그러니까 썼는데 얘가 이제 이번 시험에 나름 그래도 잘 봤어요. 수능을 잘 봐서 의대야 어차피 뭐 불러주면 땡큐죠. 가면 되잖아요. 수능 최저는 다 맞췄으니까 그냥 땡큐니까 가면 되는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뭐냐면 저거예요. 고대 쓴 거, 고대 생명 쪽에 쓴 거. 야, 이거 대문 어떻게 되지? 이제 뭐 이런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 추천 쪽이라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얘가 만약에 대진고등학교를 선정하지 않고 그냥 그보다 좀 수월한 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면 내신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고 그리고 수능도 최저를 맞췄으니까 수시로 그냥 의대를 진학할 수도 있을 텐데 의대 쪽은 한 1.7 되니까 아예 1차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내신이 뭐 1.7 정도 되니까 1차에서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아무리 맞춰도 1차에서 안 뽑아줘. 그러니까 이제 1차에서 애들을 뭐 2배수, 3배수 이렇게 뽑잖아요, 수시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그냥 어쨌든 이제 그 아이는 어쨌든 고대만 떨어지면 그 수시 붙으면 또 납치당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납치당해야 되니까 그냥 어쨌든 거기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의대를 정시로 가서 좀 늦자 이제 뭐 이런 식의 현재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그 좀 센 고등학교나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는 이런 아이들 있죠. 좀 게으른 아이들 있죠.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이런 아이들은 그런 데 가면 좋아요. 어차피 뭐 그런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가도 전교권일 가능성은 쉽지 않아요. 그냥 머리만 좀 좋고 이러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 성향상 그런 아이들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좀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아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 좋아해가지고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좀 너무 또 흐트러진 학교를 보내면 분위기 좀 떨어지는 학교 보내면 오히려 공부를 안 하니까 결과가 그런 데는 오히려 좀 센 고등학교 보내시는 게 좋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새 이제 특목고 자사고 요새 그 강남 쪽은 잘 안 보내시는 거 알죠? 특목고 자사고 이게 안 보내요. 잘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기 보면 광역형 자사고들 이런 데 내신 따기 너무 힘드니까 조건 자체가 예전처럼 막 학종이 막 컸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막 70%, 80% 뽑을 때는 당연히 뭐 특목 자사고 이런 데 갔어야 돼요. 갔어야 되는데 지금 좀 상황이 달라지고 정시도 많이 늘어났고, 그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게 딱 아이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 정시 모집에서 이제는 예. 교과 평가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서울대인 경우. 다른 학교도 이제 조금 그런 추이가 비슷해지고. 다른 학교는 정시에서 교과 평가가 다른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는 제가 보기엔 좀 희박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서울대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러는 걸 연대에서 쫓아하진 않아요. 고대도 쫓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학교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대학들, 서울대, 연대, 고대 빼고 그 밑에 대학들은 그런 거 하면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지원하는 뒤에 재수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게 있는데 학교로서는 경쟁률이 높은 게 좋죠. 경쟁률이 높은 게 좋은데 자꾸만 경쟁률이 높아지는 걸 제한되는 그러한 이런 교과 평가를 집어넣으면 정시파들은 어차피 그냥 수능 잘 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을 자꾸만 집어넣으면 저런 데 지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져요. 경쟁률이 떨어지면 점수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서울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저게. 서울대는 지금 특목고랑 자사고를 좀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특목고랑 자사고에서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서울대 그 특목고 자사고 중간 정도 하면 일반 전형으로도 들어가긴 좀 쉽진 않아요. 어차피 쉽지 않죠. 어차피 뭐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 이렇게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기 외대부고 있잖아요. 용인 외대부고 여기도 애들 그래도 한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그 정도 아이들이 서울대 정도 넣죠. 그렇지 않으면 최소 일반 전형으로 직윤 말고 추천 전형 말고 일반 전형으로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넣는 거고 그것도 뭐 붙는다 떨어진다는 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한 4등급 이하 있잖아요. 외대부고에서도 4등급 이하 한 그 정도 4등급 뭐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이하 나오면 서울대 못 쓸걸요? 정시가. 예? 네, 정시예요. 다 정시입니다. 현재 고2에서 예체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이제 수학을 본다고 그러던데 예? 수학을 이제 서울대에서 예. 본다고 예.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어느 정도 등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수능 최저로요? 아니면 수능 최저로 수능 최저로? 그게 기준이 아마 요강이 나올 거예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2요. 고2면 나왔을 텐데. 예, 한번 그 입시 요강 들어가서 제가 예체능 쪽은 좀 이렇게 전문이 아니어서 예, 다 끝났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